모든 행성은 사이즈가 작을 때는 충분히 둥글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주 엄밀하게 보면 찔끔찔끔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는 해요. 회로가 망가질 수 있어요. 지구를 위협하면서 지나간 천체가 뭔가 사람의 두개골 뼈 모양 같은 되게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2027년쯤이 되면 다시 또 지구 근처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해연구센터에서 은하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답은 중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성은 우주에 떠다니는 작은 덩어리들이 사방에서 작용하는 중력으로 뭉쳐서 반죽된 덩어리거든요. 근데 중력은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량이 있으면 다 사방으로 고르게 작용합니다. 그 입자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반죽이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둥글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행성 아니면 해성같이 사이즈가 작을 때는 충분히 둥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감자나 고구마 같이 되게 울퉁불퉁한 모양을 볼 수 있지만 사이즈가 수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위성이나 행성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다 둥글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지구에도 대기권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돌멩이들도 있죠. 근데 얘네가 바로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 지구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지구의 육중한 중력으로 잘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제로는 아주 엄밀하게 보면 찔끔찔끔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도 아주 멀리서 보면 마치 혜성이 꼬리를 남기는 것처럼 지구 대기권도 일부는 지금도 우주 공간으로 새어나가는 중입니다. 다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당장 지구의 바다나 대기권이 사라질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엄밀하게 보면 찔끔찔끔 새어나가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소행성과 해성은 왜 각진 모양으로 만들어질까가 아니라 각진 모양으로 존재하던 소행성과 해성들이 계속 반죽되고 뭉쳐서 거대한 행성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사이즈가 작을 때는 아직 충분히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비대칭한 정도가 더 극적으로 보일 뿐인 거죠. 사이즈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물질이 좀 더 많이 몰린다 하더라도 그 몰려있는 정도가 크게 비대칭하거나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스케일이 작을 때는 일부 지엽적인 요철,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하는 그 정도가 더 극적으로 보일 뿐인 거지 더 사이즈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드럽게 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기장의 역할이 있어요. 태양은 굉장히 강하고 복잡한 자기장으로 얽혀있는 별인데요. 이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석 눕혀놓고 주변에 철가루 뿌려가지고 보는 자기력선 이런 실험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표면에서도 약간 말발굽의 모양으로 자기력선이 올라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고리 모양의 자기력선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는 뜨거운 온도로 들끓고 있다 보니까 원자들이 이온으로 뜯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적인 성질을 띌 수가 있어요. 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이온, 플라즈마들이 태양 표면 바깥으로 휘어져 있는 자기장을 따라서 쭉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기장이 계속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이 성장하다가 더 멀리 뻗어나가고 톡 끊어지기도 해요. 그럼 이때 자기장을 타고 뻗어 올라갔던 여러 플라즈마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푹 하고 새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 표면에서 들끓고 있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새어나가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태양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뿐 아니라 모든 별들은 이런 항성풍의 형태를 통해서 질량을 야금야금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별들의 질량 손실, 매스 로스라고 하고요. 물론 별의 전체 삶에 비하면 그 속도가 아주 느리긴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긴 기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질량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사실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 되게 작은 편에 속해요.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도 되게 많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즘 겨울철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오리온 자리의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별은 조만간 이제 초신성 폭발을 앞두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별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양의 질량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해내진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식어버리고 먼지 구름으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갑게 식은 먼지 구름 일부가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지구에서 봤을 때 갑자기 별이 어두워져 보이는 현상이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도 있고 아니면 뭐 도시에 깔려있는 여러 전기 인프라 같은 게 있죠. 근데 이것들이 태양에서 날아오는 강한 입자,
이 태양풍 입자들을 얻어맞게 되면 회로가 망가질 수 있어요. 예전에도 미국 대도시에서 태양 폭발이 한번 크게 일어나가지고 대도시가 전체적으로 다 정전이 되는 이런 사고가 있기도 했거든요. 태양풍은 우리 지구, 인류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우주 날씨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속 태양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로라가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오로라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양에서 방출된 태양풍과 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지구 자기장, 이 둘 사이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자석처럼 북극과 남극으로 모여드는 자기력선 다발이 있습니다. 이 태양에서 분출된 플라즈마 입자들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가 지구 근처까지 날아왔다가 지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 자기력선을 따라서 또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디로 많이 흘러가게 되냐면 자기력선 다발이 높은 밀도로 모여드는 남극이나 북극에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남극과 북극의 상층 대기에 모여든 플라즈마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에 산소 입자들하고 이제 부딪힙니다. 이 산소 분자들은 에너지를 얻으면 되게 독특한 색깔의 빛을 내게 돼서 조금 고도가 낮은 하늘에서의 산소 분자들은 녹색의 빛을 띠게 되고요.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의 산소 분자들은 붉으스름한 빛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서 하늘을 보면 특히 태양 폭풍이 되게 심할 때 녹색과 붉은색으로 막 아른거리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목격된 기록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간헐적으로 보였던 거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구에서 보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하는 건 지구의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이 어디일까예요. 지도상에서 단순히 그냥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의 자기장이 어디에 몰려드는가, 그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이 지구의 자기장 북극과 남극, 자북, 자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자기장의 극은 실제 지도상에서 지리상의 북극 남극과는 좀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도 계속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이 꽤 낮은 위도까지 내려오기도 해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나라 같이 꽤 낮은 위도에서도 꽤 선명한 오로라를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지구나 달 같은 거대한 규모의 행성 천체들은 다 동글동글한 공 모양이지만,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소천체들을 보면 이상한 모양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유명한 것 중에 하나로 인류가 최초로 로봇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던 해성이죠. 슈르무프 게라시멘코라고 하는 해성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되게 모양이 재밌게 생겼어요. 우리가 욕조에 띄워놓는 고무 오리 인형 있죠. 그 러버덕 오리 인형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양을 보시면 작은 덩어리 하나, 좀 더 큰 덩어리 하나, 얘가 이렇게 붙어서 아령같이 이제 딱 맞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두 개의 따로 놀고 있던 덩어리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지금 막 합체한 그런 중간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슈르무프 게라시멘코 해성 말고도 우리가 태양계 외곽이나 소행성 벨트를 보면 한창 반죽되면서 덩어리가 두 개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 뭐가 있냐면, 태양계 외곽에 아로코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명왕성을 지나갔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연이어서 또 관측했던 천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명왕성 궤도 넘어서 쭉 벗어나게 되면 명왕성하고 엇비슷한 작은 얼음 덩어리 천체들이 돌고 있는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로 인류의 탐사선이 카이퍼 벨트 천체 곁을 지나가면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새 첫날에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되게 신기했어요. 한 지름 20km쯤 되는 원판 모양의 덩어리 두 개가 맞붙어 있습니다. 딱 처음에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눈사람을 호떡기계로 짓누른 것처럼 생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개로 따로 놀고 있던 덩어리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빙글빙글 돌면서 충돌한 결과 지금 딱 이런 짓눌린 눈사람의 모양으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되게 독특한 모습의 천체들이 있는데, 그 2015년도에 헬로윈 데이 때 발견되었던 되게 유명한 천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소행성인데요. 되게 지구 근처에 가까이 지나갔어요. 당시 마침 또 시기도 할로윈 데이여가지고 아주 무서운 분위기랑 어울리는 소행성이었는데, 이 소행성은 고작 우리 지구에서
달 정도 거리를 떨어진 채 지구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지나간 지구 근접 천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전파 망원경으로 이 소행성의 외형을 쭉 관측을 해보니까 그 모습도 진짜 신기했어요. 약간 콧구멍도 있고 눈구멍도 있고 뭔가 사람의 두개골 뼈 모양 같은 되게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때 지구를 위협하면서 지나간 천체가 마침 또 외형까지 아주 으스스한 해골 모양을 하고 있어서 되게 유명한 소행성 중에 하나였고요. 얘는 지금도 계속 궤도를 돌고 있어서 앞으로 한 2027년쯤이 되면 다시 또 지구 근처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되게 웃기게 생긴 그 소행성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예쁜 이름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얘는 모습은 되게 재밌어요. 보면 만화 속에 나오는 개뼈다귀 모양입니다. 그래서 끼다랗고 약간 양쪽 끝이 동그랗고 뚱뚱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얘도 원래 따로 놀고 있던 두 개의 덩어리가 충돌하면서 지금의 개뼈다귀 모양이 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태양계 외곽이나 아니면 소행성 벨트를 떠돌고 있는 애들을 보면 따로 놀고 있던 작은 덩어리 두 개가 중력에 이끌려서 반죽이 되고 한창 합체하고 있는 이런 중간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수십억 년 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결국에 덩치 큰 지금의 행성 같은 애들이 됐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하의 모양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약간 럭비공처럼 별들이 그냥 펑퍼짐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뭉쳐있는 타원 은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용돌이 치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모여있는 원반 은하 아니면 나선 은하라고 부르는 은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은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그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의 궤도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모든 별들은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각자의 궤도를 그리고 있어요. 만약에 타원 은하라고 하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다양한 방향과 각도로 기울어진 둥근 타원 궤도들이 겹쳐 있는 거죠.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은하가 동그랗게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나선 은하, 원반 은하 같은 경우에는 별들이 다 대부분 같은 평면 안에서 궤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크게 기울어진 별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한 원반 안에서 별들이 갇혀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타원 은하는 별들의 움직임이 랜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나선 은하 혹은 원반 은하는 별들이 일관되게 원반 위에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은하의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처음으로 했던 천문학자가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의 에드윈 허블이에요. 이 에드윈 허블이 이제 은하를 처음 발견하면서 어떤 것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은하들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크게는 동글동글한 타원 은하가 있고 그리고 납작하게 원반 모양을 갖고 사방으로 휘감긴 나선파를 갖고 있는 나선 은하가 있다. 또 나선 은하를 잘 보니까 중심부가 그냥 동그란 일반적인 나선 은하가 있고 기다란 막대 구조를 갖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허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은하들의 형태를 어떤 일관된 시퀀스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타원 은하 안에서는 얼마나 크게 찌그러진 타원인지 얼마나 동글동글한 모양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타원 은하에서 나선팔이 자라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선팔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휘감겨 있는지 이런 식으로 또 쭉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은하는 특히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두 갈래로 또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 분류 체계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면 약간 소리굽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짝대기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에드윈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를 허블의 튜닝 포크, 소리굽새라고 부릅니다. 이 체계를 만들 때 허블이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사실 허블은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 쪽으로 은하가 진화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네이밍 자체를 조금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후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일종의 오해를 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요. 당시 허블은 어떻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되냐면 타원 은하들은 조기형, 얼리 타입이라고 불렀고요. 나선 은하들은 후기, 만기형, 레이 타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했던 얼리, 이르다, 레이 타입, 늦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선택은 사실은 그냥 형태학
철학적인 의미였지만 이걸 잘못 오해하면 뭔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구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후 한동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타원은하에서 출발해서 점점 나선팔이 자라나고 얘가 휘감기면서 나선은하 쪽으로 진화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타원은하랑 나선은하 한번 사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타원은하는 전반적으로 노르스름하고 붉은 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나선은하는 굉장히 푸른 빛으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갓 태어난 어린 별일수록 뜨겁고 푸르게 빛나요. 반면에 별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진화를 하게 되면 점점 미지근해지고 붉게 물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푸르게 빛나고 있는 나선은하가 더 어린 별들을 품고 있는 상태인 거고, 노르스름한 붉은 별들을 품고 있는 타원은하가 더 늙은 별들을 품고 있는 은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덩치가 작은 나선은하들이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반죽하면서 별들의 궤도가 랜덤하게 변하고, 그러면서 별들도 나이를 먹어가고, 그래서 붉은 별들이 랜덤하게 둥글게 모여있는 타원은하로 변해가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이후로 아주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가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탑 다운, 그다음에 바텀 업,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탑 다운은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 아주 거대한 분자 구름이 있었고요. 이 분자 구름이 수축하고 반죽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은하가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설을 1960년대쯤에 에겐, 린덴벨, 샌디지 이 세 명의 천문학자가 제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ELS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한꺼번에 수축한다라는 뜻에서 모놀리틱 컬랩스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냐면 처음에는 가스가 쭉 수축을 하면서 랜덤하게 막 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먼저 만들어진 나이가 많은 별들은 궤도가 다양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랜덤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에서도 나이가 많은 구상성당 같은 애들은 은하 원반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 바깥을 훨씬 벗어나서 랜덤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더 수축을 하게 되면 가스 물질 같은 것들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랜덤하게 뭉치지 못하고요. 회전하고 있는 은하 중심면에 쭉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하 원반같이 납작한 원반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서 비교적 어린 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에겐, 린덴벨, 샌디지가 주장했던 이 하나의 가스 구름이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탑다운 모델이 우리 은하를 비롯한 여러 은하를 설명하는 되게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옛날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알고 있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뭘까요? 정반대입니다. 아까는 탑다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텀업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빅뱅 직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규칙 은하들, 이런 조그만한 꼬꼬마 은하들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네가 자기들끼리 또 반죽하고 성장하면서 조금씩 덩치가 큰 규모가 있는 은하로 성장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작은 나선 은하가 뭉쳐서 타원 은하가 되듯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은하들의 진화는 덩치가 작은 은하들이 모여서 더 덩치가 큰 은하로 성장하는 그러한 계층적인 성장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마지막 추가로 조금 재미삼아 알려드리고 싶은 우리 은하의 웃긴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은하도 형태를 보면 은하 중심부가 마냥 동그랗지 않습니다. 길게 별들의 궤도가 공명을 이루면서 길게 벌어진 막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또 그냥 막대기 모양도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약간 어떤 모습이냐면 땅콩 모양으로 별들의 궤도가 이렇게 조랭이 떡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약간 짱구 엉덩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생긴 은하 중심의 구조를 피넛, 땅콩 모양의 중심 구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